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여성으로 딸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막히고 황당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거든요. 네로라 하는 대기업에서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평범한 직장인의 밖으로 나도는 스타일도 아닌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달리 남편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휴일엔 조용히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밀린 잠을 자거나 하는 정도였어요. 저는 활동적인 걸 좋아했지만 남편을 저에게 맞추려고 하면 꼭 싸우게 되었기에 맞추면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딸을 낳고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울기도 했고 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을 꼽자면 바로 임신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수영을 배워서 수영장은 물론 바다로 놀러 가면 물에 들어가서 종일 놀 정도였는데 운동이라면 수영 말고도 달리기도 좋아했고 산에 오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친구 따라 사격을 배워본 적도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런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집안일도 해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평소 운동을 많이 해와서인지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집 청소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요리하는데 재미를 붙이니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냄새. 이것 좀 저리 치워봐. 물인데 냄새가 나? 비린내 나는데. 알았어, 치울게. 밥도 못 먹었고 물도 비린내가 나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뭘 먹으나 안 먹으나 올리는 건 똑같아서 차라리 빈속이 더 낫다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워낙에 건강 체질이라 임신을 해도 끄떡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자만했나 봅니다.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서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 있으면서 온갖 냄새에 머리가 찌끈거려 차라리 눈을 감고 잠을 잘 때가 제일 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먹으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해서 저 혼자만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앞에서 밥 먹는 것도 눈치 보고 꾸벅꾸벅 졸면서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남편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밥도 편하게 먹으라고 했고 짜증이 나도 자꾸 웃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지만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 피곤한 상태인데 저까지 짜증을 내면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입덧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편이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면서 몸은 무거웠지만 그 힘든 입덧이 거의 끝나가니 그것만으로도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한 탓인지 남편은 집에 와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안 먹었지? 내가 전골했는데 금방 차려줄게. 아니야, 먹었어. 언제 먹었어?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고 퇴근한 거니까 차리지 마. 자기 하면 같이 먹으려고 나도 여태 안 먹고 있었는데. 누가 그러래. 배고프면 그냥 먹지 미련하게 뭐 하는 거야. 미련하다고? 피곤하다. 나 좀 쉬자. 저도 회사에서 일이 많은 날은 집에 왔을 때 누가 말 걸면 짜증이 났기에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표정만 봐도 나 피곤해 이렇게 써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남편은 자꾸 움직여야 나중에 애도 잘 나온다며 집안일을 도와줄 생각보다는 저더러 다 하라고 했습니다.
대놓고 네가 다 해 이건 아니었지만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꼼짝을 안 했죠. 그래도 애가 태어나면 남편도 엄청 예뻐할 거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입덧을 했을 때 저 때문에 남편이 지친 탓에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출산만 하고 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제 몸이 문제였습니다. 지영아, 너 예정일 다가오지 않아?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 첫 애는 좀 늦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래? 그거야 뭐 다 다르지. 그런데 몸은 좀 어때? 많이 힘들지? 숨쉬기 좀 힘든 정도? 그래도 괜찮아. 병원 가는 날 엄마도 같이 갈까? 아니야. 출산하고 전화하면 그때 와. 미리 와서 기다리지 말고.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역시 딸 걱정해주는 사람은 친정엄마뿐이더라고요.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기도 좋고 또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저는 진통이 너무 길어졌고 겨우 출산을 했는데 다행히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산 후 바로 기절을 했는지 이때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출혈이 심했다고 했고 그래서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다는데 쇼크 증상까지 일어나서 심장에 무리가 갔다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 그저 몸이 파르르 떨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오랜 시간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받고 나니 다행히 더는 악화되지 않고 얼마 뒤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친정엄마가 와 계셨는데 남편이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엄마가 저를 친정에 데려가서 직접 챙겨주겠다고 하셨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떠세요? 지영이도 집이 더 편할 거고요. 그래서 엄마와 거의 2달 가까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장모님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달을 함께 살 생각을 했으니 이건 정말 저를 위해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암튼 저는 출산 후유증인지 수술 후유증인지 자궁 출혈 후유증인지 병원에서도 100일까지는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누워서 지냈습니다. 한겨울도 아니었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몸이 추웠고 미열도 있었죠. 혹시나 몸이 더 안 좋아진 건가 싶어 병원에 가보니 전몸살이었습니다. 여기에 어지럼증도 심해서 몇 번 툭 하고 쓰러질 뻔한 적도 있다 보니 엄마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운동 좋아해서 등산을 하면서도 단번에 뛰어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출산 후 소화불량으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그러니 기운도 없었고 한 달 만에 무려 20kg 가까이 살이 빠졌습니다. 임신으로 찐 것보다 더 빠진 건데 점점 마르고 손도 거칠어져서 하루는 남편이 크게 놀랐습니다. 일이 많아 늦는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저는 일찍 안방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와서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잠도 쏟아지고 말할 기운도 없어서 이제 들어왔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손이 왜 이래? 왜 이렇게 거친 거야? 왜 다 나 때문인 것 같냐? 팔목은 곧 부서질 것 같아. 밥 좀 잘 챙겨 먹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예전에 저에게 못되게 군 것에 대해 미안함이 들기라도 한 건가 싶었습니다. 이날 스스로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남편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억지로 먹었습니다. 밥을 잘 못 먹으면 빈혈은 더 심해지니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 몸 하나 생각하며 다시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먹고 아기 보고 가끔은 친정 도움도 받으면서 제 건강을 제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단번에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살도 조금씩 쪘고 남편도 집에 와서 잘하려고 하길래
부부가 원래 이런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잘 컸고 저도 남편도 별다른 일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별일 없다고 생각했던 건 모두 제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남편 출근길에 배웅을 하고 딸은 어린이집에 저는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필라테스를 싸게 운영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저는 운동을 마치면 집에 와서 샤워 후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빵집으로 가서 샌드위치 포장을 했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어요.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비닐에 넣으면 끝나는 일이었죠. 몇 시간 안 되는 단순 업무라 거의 용돈 수준으로 돈을 벌었지만 오전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엔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다시 집으로 가서 병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은 남편이 차를 두고 출근을 했기에 남편 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전보다 더 좋아졌고 건강관리도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기분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름이 간당간당해서 병원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에 들렀고 목이 말라 바로 옆에 붙어있던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고 나왔습니다. 차에 휴지와 물티슈를 늘 차에 두라고 챙겨줬는데 남편의 차에 없는 걸 보고 휴지도 함께 사왔는데 그걸 넣으려고 콘솔 박스를 열었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텔 영수증이었죠?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는데 날짜부터 시간, 결제 금액까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날짜와 그 시간대에는 분명 남편이 저에게 나 오늘 야근하고 들어갈게. 많이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자. 이렇게 말했던 날이었어요.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집에 오면 먹으라고 야식을 만들어뒀던 날이라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앉아서 영수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고요. 그동안 제가 놓친 게 무엇이었는지 더 오래전부터 속이고 있었던 건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때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나 봅니다. 운전하고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이런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혹시나 야근하면서 피곤해서 잠시 모텔에 가서 쉰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기엔 남편의 회사와 해당 모텔 위치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어린이집으로 가서 딸을 데려와야 했고 딸 간식 만들어주고 저녁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하게도 평소 칼질하면서 손 한 번 베인 적 없던 저인데 이날은 어묵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네요. 피가 많이 나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머릿속은 온통 그 영수증 생각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남편을 몰아붙이려니 제가 의부증 환자가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서 빠져나갈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정답이길 바라는 그냥 잠시 쉬려고 갔다 이런 말이라도 나오면 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해지면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날 딸을 재우고 나오니 저녁 8시가 좀 넘었고 저도 거실이랑 주방을 치우고 그 다음 씻고 나오니 거의 10시가 다 됐습니다. 그 시간에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던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시간은 새벽 3시였어요. 이 정도면 저도 기다리다 잠이 들었을 시간인데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니 남편은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안방문을 한번 열어보고는 조용히 닫고 거실 화장실로 가서 씻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안방에 들어와 누워서는 바로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한 저는 바로 핸드폰부터 찾았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아침에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었죠. 남편 머리맡에 핸드폰을 발견한 저는 조심스레 핸드폰에 손을 댔고 침대 밑으로 내려와 남편이 깼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의 외도를 아주 확실하게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기 전까지 설마 하면서 아니겠지, 분명 오해가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제 희망사항이었어요. 누가 봐도 외도였지만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았기에 진실을 피하고 싶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한 외도 사실을 제 눈으로 보고 나니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둘만 살고 있었다면 바로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저희에게는 딸이 있으니 이게 참 문제였습니다. 이날 한 번에 남편의 핸드폰을 다 볼 수는 없었고 거의 일주일 정도 밤마다 이 짓을 반복했습니다. 저를 속인다고 상간녀 이름을 회사 과장님으로 바꿔놓고 연락했지만 너무 잦은 통화와 메시지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상간녀였습니다. 그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생각해보니 시기가 맞물렸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입덧으로 고생할 때 남편이 지친 게 제 눈에도 보였고 저한테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저 역시 제가 너무 심해서 남편이 저러는 거라 그땐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남편이 외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느꼈을 때는 그 여자와 잠시 헤어졌을 때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남편의 기분 상태가 상간녀로 인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좋아했는데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헤어졌던 상간녀와 다시 만나면서 가정에도 그 상간녀에게도 둘 다 잘하며 지냈는데 저한테는 그저 양심에 찔려서 죄책감에 잘해준 거였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았기에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만 잘해준다고 상간녀한테 허락까지 받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집에 빨리 들어가? 나도 안 만나고? 내가 말했잖아. 병원에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데 그럼 어떡하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가정적인 남편으로 살아야 나중에 안 좋은 소리 안 들을 거 아니냐고. 괜히 나 때문이라고 조금이라도 책임 물어야 하면 피곤하잖아. 뭔가 완벽하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자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에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저 나름대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는 이혼할 생각이었고 자존심 때문에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물론 딸은 제가 키우고요. 요즘 이혼해서 자식 혼자 키우는 엄마들도 많던데 생각해보니 못할 것도 없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피폐하게 남편 옆에 사느니 혼자 씩씩하게 행복한 엄마로 그렇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죠. 변호사를 만나고 증거를 잘 모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저는 그간 모은 증거도 잘 정리를 해두었고 그동안 더 남편의 핸드폰을 그리고 남편이 차를 끌고 나갔던 날은 늦은 시간이라도 주차장으로 가서 블랙박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엔 저를 찾아온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나서 딸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현관 앞에 어떤 할머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이때는 앞집에 오신 손님인가 생각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와보니 여전히 그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잠시 뒤 현관벨을 누군가 눌렀는데 확인해보니 그 할머니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는데 이날 저를 찾아온 이 할머니는 제 남편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한정수 씨 집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박지의 시어머니 됩니다. 박지예요? 표정을 보니 그 이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이날 저한테 본인을 상간녀의 시어머니라고 소개한 이 할머님은 계속해서 황당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 집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가 제 며느리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바보 같은 놈이 자기 와이프 바람난 걸 알았으면 바로 소송 걸고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모질지를 못해서 혼자 상처받고 참다가 결국 병이 났다고요. 처음엔 제 남편을 만나서 따지기라도 하려고 온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저를 만나려고 찾아왔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눈치챈 상간녀의 시모는 이혼할 건지 모른 척 덮어두고 살 건지부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온 이 사람이 정말 상간녀의 시모가 맞는지, 그리고 맞다 해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더 할 말 없으니 가보시라 했는데 저한테 노트 한 권을 건넸습니다. 상간녀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본인 아들이 나름 조사를 해서 기록한 노트가 있다며 저에게 보여줬는데 열어보니 상간녀와 제 남편 뒤를 조사해서 알아낸 것들을 빼곡하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저를 다시 찾아왔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속내로 저를 찾아온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다시 만났을 때 보니 여전히 도끼를 품은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곧 이혼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다니요? 부탁드립니다. 딱 3개월만 이혼 늦춰주세요.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1억 드릴게요. 돈을 준다는 것도 황당했고 이혼 진행을 늦춰달라고 하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고 넘치는 증거로 더 늦출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3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기다려달라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고 저는 며칠 뒤 상간녀의 남편이라는 사람도 봤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난 건 아니었고 멀리서 봤는데 휠체어를 타고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식을 둔 엄마로서 못할 건 없는 거니 이 할머니도 그런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구나 싶었습니다. 돈을 떠나서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과 상간녀의 인생은 단번에 망해버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핸드폰을 뒤지며 상간녀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그 당시 그 상간녀가 유부녀인 줄은 몰랐습니다. 가정이 있는 줄 몰랐죠. 나이는 몇 살인지 뭐하는 여자인지 자세한 정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간녀 소장은 보낼 수는 있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의 말을 듣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속 시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에 상간녀 시모라는 사람이 나서서 상간녀를 혼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었고 그러니 더 과감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제 앞에서 통화나 문자는 거의 안 했습니다.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거나 혹은 화장실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죠. 아니면 자려고 누웠을 때 이불 속에서 저 몰래 핸드폰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제 앞에서 상간녀와 통화도 했습니다. 어디서 진동이 울렸고 제 폰은 아니었기에 남편에게 자기 전화 아니야? 어디서 진동이 오는데? 내 전화 맞아. 아이, 그런데 과장님이네. 누군지 묻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알아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저에게 말해주었고 심지어 제 앞에 자기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여기 봐봐. 과장님 맞지? 아니, 뭐 하는 거야? 얼른 전화나 받아. 상간녀를 과장으로 저장해놨기에 저는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상간녀 시모와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계속 모른 척했습니다. 이날 날씨가 무지 더웠는데 나가서 통화하기가 귀찮았던 건지 아니면 이제는 집안에서 통화를 해도 제가 모르니 저는 무시하기로 작정한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제 앞에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하는 모습이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 네, 과장님. 주말에 어쩐 일이세요? 그래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이거 참, 이를 어쩐다. 그래도 제가 아내한테 물어는 봐야 해서요. 네. 그럼 물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더니 저한테 자기야, 어쩌지? 주말에는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업무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고 잠깐 보자고 하시네? 그래? 그럼 나가야지. 나갔다가 금방 올게. 알았지? 제 허락까지 받았겠다. 남편은 더 여유를 부리며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바빴지만 상간녀 시어머니도 엄청 바빴을 겁니다. 상간녀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간녀가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조금씩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남편 명의로 된 것들을 싹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으려고 한 거죠. 벌써 명의 변경이 끝난 것도 있다고 들었고요. 상간녀 시모가 자기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왜 그러냐 물어도 답을 안 하니 속만 터지고 있을 때 그 노트를 발견한 겁니다. 그걸 보고 자기 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게 된 거죠. 상간녀 남편도 나름 뒷조사를 했고 그 노트 안에 저희 집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상간녀 시모는 증거도 있는데 왜 이러고 있냐면서 자기 아들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했지만 마음이 여린 건지 착한 건지 아니면 다 덮고 살 만큼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컸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도 당장 이혼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는 상간녀 시모가 크게 화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는 꼴은 못 보니 대신 법적으로 이혼시키려고 알아보다가 재산도 다 넘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는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제 쪽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상간녀도 이혼을 할 거고 그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뺏기고 상간녀 남편은 하나도 남는 게 없으니 제가 상간녀 시어머니 입장이라도 도끼를 품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 상황을 봐주고 그럴 처지는 아니었지만 당장 이혼 소송을 하나 3개월 뒤에 하나 증거만 더 쌓이는 거라 그 부탁에 응했던 거였습니다. 상간녀 시모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 상간녀 시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남편과 상간녀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남편의 핸드폰에서 최근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니 돈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몰라. 일단 나도 법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 설마 집에서 다 알게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나도 모른다고. 좀 기다려봐. 확인 중이니까. 어머님이 뭘 알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대체 회사에 나와서 왜 그렇게 참견하고 나 몰래 직원들까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곤란한데. 나는 뭐 속이 편한 줄 알아? 이런 식의 대화가 많았습니다. 상간녀는 자기 남편이 병원에 있으니 회사 돈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질이 생기면서 제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상간녀 시어머니가 부탁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지 어째야 하는지 그러던 중 아침 일찍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상간녀 시어머니였어요.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제 말에 당연히 놀라서 계속 왜 그러냐고만 했는데요. 자기야, 왜 그래?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이혼? 말 그대로 이혼. 우리 이혼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저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제가 처음 남편 외도를 알게 되었던 그 모텔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려나 싶어서요. 설마 이것 때문에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아이, 난 또 뭐라고. 이거는 저번에 친구 만났다가 날도 덥고 해서 간 거야.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잠깐 쉬다가 온 거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마. 확실해? 아마 그럴걸? 그날은 평일이던데? 그래, 그러니까 일 마치고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술 깨려고 갔나? 맞다. 그랬던 것 같다. 고작 생각해낸 게 친구랑 쉬러 갔다고? 나한테는 일이 늦게 끝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술 마시고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걸 들켰으니 당연했는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 남편의 얼굴에서는 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모텔에 너무 자주 가서 그날 기억을 못하는 건가? 퇴근하고 그 여자랑 간 거 아니야? 박지혜? 제 입에서 상간녀 이름이 나오자 남편은 더 변명할 거리도 생각나지 않았는지 갑자기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그날 일 마치고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났고 그래서 모텔 가긴 했는데 정말 아무 일 없었어. 정말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정말 없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왜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그게 오해할 만한 행동이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번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하나 골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미안해, 지영아. 이혼은 아니야. 이혼이 뭐 쉬워?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이미 다 정리했어. 더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럼 되잖아. 나는 내가 입덧해서 자꾸 힘들다고 하고 아픈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너도 지쳐서 그런 줄 알았어. 네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무관심할 때도 다 나 때문이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기운 차리려고 하고 힘든 내색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그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거잖아? 내가 임신 중에? 그 만남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거고? 잠깐 실수였다고. 내가 진짜 그 여자 좋아했으면 내가 먼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했겠지. 아니야? 그런데 나 진짜 정신 차렸어. 정말이야. 그럼 나 소송해도 되는 거지? 상간녀 소송하려고. 아니, 다 정리했다니까.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소송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 왜 아직 마음이 있어서 그래? 아니, 그런 거 없는데. 남편은 제 앞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뒤로는 상간녀와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원래 계획은 상간녀가 자기 남편 재산 빼돌려 그 돈으로 둘이 새 인생 시작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이었는데 상간녀가 돈 문제가 생기면서 일이 예상치 못하게 틀어져 버렸고 그로 인해 제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사이는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해도 본인이 한 짓 다 숨기고 성격 차이 주장하며 저와 헤어지려고 했는데 제가 모든 걸 다 알아버렸으니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혼을 한다 해도 상간녀가 준비가 덜 된 상태라 어떻게든 저와 이혼만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모든 걸 들켰으니 잘못했다고 하라고 시켰고 혹시라도 제가 소송을 하면 그 위자료는 자기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간의 증거들은 싹 다 지우고 최근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 내용을 보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상간녀가 남편의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하면 위자료만 주고 끝이 아니라 판결문이 나와서 불륜녀 딱지가 평생 따라붙게 되는 거니까요. 거기다 상간녀도 현재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 이건 제 남편과 연락하면서 사이가 정말 안 좋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간녀가 저를 찾아와 정말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간녀는 아마도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려고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저는 사진으로 봐서 상간녀가 찾아왔을 때 바로 알아봤지만 제가 모를 줄 알고 상간녀는 친절하게도 제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누구고 제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부남인 건 모르고 만났다면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진짜입니다. 한정수 그 사람이 자기는 결혼한 사실도 없고 총각이라고 해서 만났어요. 정말 제 남편이 총각이라고 해도 그쪽은 결혼한 상태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 속은 거잖아요? 제가 사과할 사람은 제 남편이죠. 뭐라고요? 이날 상간녀는 자기 집에 이 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상간녀 소송을 해서 자기 남편부터 친정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알게 되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요? 저도 억울하니까 그쪽 남편한테 소송 걸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이 아쉬운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쪽한테도 이번 일에 대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제가 남편과 둘이 이번 일을 조용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간녀 소송하고 일 크게 벌일 시 본인도 소송을 하겠다고 했죠.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쪽 남편한테 완전히 속아서 만난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저희 가족에게 이 사실 얘기하면 명예훼손 문제로 법적 절차 밟을 거니 그렇게 아세요. 너무 기막힌 상황이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상간녀를 보게 되었는데 놀란 얼굴을 하고는 상간녀 손목을 잡아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빨리 나가! 나가라고! 여보, 이 여자가 당신한테 무슨 짓 했어? 뭐라고 했어? 뭐? 이 여자? 이보세요, 한정수 씨. 그동안 저한테 감쪽같이 속이고 만나서 재미있었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저한테 유부남인 거 속였잖아요. 뭐? 아니, 다 알고 만나놓고 왜 이래? 어머, 저한테 그랬잖아요, 미혼이라고. 너 계속 거짓말할래? 내가 언제 속였는데? 이번 일로 저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게 하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날 남편과 상간녀는 둘이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 모습을 딸이 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동안 집이 시끄러워질까 봐 딸을 친정에서 봐주시기로 했기에 망정이지. 이날 두 사람은 서로 욕하고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상간녀는 본인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간녀 소송만 막으면 된다 싶었겠지만 제가 아니어도 상간녀 시어머니가 절대 가만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싸우든 다시 만나든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부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대충 제 상황을 알고 계셨고 소송을 시작하면서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올라오셨는데요. 남편은 어머님한테 두들겨 맞고 또 저에게 자기 아들을 봐달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아빠 없이 자라게 할 거냐며 그럼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더러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요?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많아. 정말이야. 나라고 힘든 일 없었겠어? 그래도 다 사라지더라. 그리고 아빠든 엄마든 어느 한쪽이 없으면 애는 불안하게 클 수밖에 없다고.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 나쁘고 툭하면 싸우는 그런 모습 보고 자라면 불안하게 크겠죠. 정말 손녀를 위하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면 깔끔하게 이혼하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여태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말 다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한테 더는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100번 1000번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저는 예정대로 상가녀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상가녀는 자기한테 소송 걸면 그때는 전쟁이라며 자기도 책임 못 진다고 큰 소리를 치고 돌아갔지만 증거가 이렇게나 명확한데 자기가 뭘 어쩌겠어요? 그리고 상가녀 남편이 병원에 있으니 어떻게든 조용히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착각도 한 것 같았는데 그 집은 상가녀 시모가 있어서 조용하게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상가녀 시모가 3개월 동안 알아본 건 상가녀가 어떻게 재산을 빼돌릴 수 있었고 또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였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몰래 알아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또 재산을 어디로 빼돌릴지 모르니 일단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회사 돈을 상가녀가 더는 손대지 못하게 막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단을 한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알아보니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데 상가녀가 자기 남편 인감과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상가녀 시모는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형사처벌이 될 거라고 아주 명확하게 죄명까지 말하며 교도소 가고 싶지 않으면 자기 말을 들으라고 했답니다. 자기 아들 두고 바람 피운 것도 이미 알고 있다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재산 다 못 가져가니 교도소 가는 거라도 막으려면 빼돌린 재산 가져와라 이렇게요. 저는 상가녀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제 소송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이혼을 했고 상가녀 소송에서 판결문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받은 상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위자료는 말도 안 되게 적더라고요. 물론 돈 때문에 시작한 소송은 아니었지만 위자료 금액을 보니 참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지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처자식한테 버림받고 자기 부모한테서도 욕 실컷 먹으며 사람 대접 못 받게 된 전 남편은 물론 비참하게 재산 다 털리고 빚만 남은 상가녀 소식을 들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상가녀는 그간 자기 남편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현금부터 또 명의를 마음대로 바꾼 것까지 원래대로 해놨고 그러다 보니 남은 건 빚뿐이라고 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이혼할 시 재산 분할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빚만 남은 건지 처음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상가녀 시모가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고 이혼해서 나가면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해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아마도 법대로 혼내주고 콩밥 먹게 하고 싶었겠지만 자기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돈 벌 동안 며느리는 그 돈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으니 재산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전 남편이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가녀 남편도 정신을 차린 거죠. 자기 와이프랑 바람 피우고 가정을 망쳤으니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모든 과정이 참 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좀 정리가 되는구나 싶을 때 상가녀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이혼 후 더는 그 집에 살지 않으니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쩐지 찾아갔는데 앞집에서 이사를 갔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이혼도 했고 재산 정리도 다 끝나서요. 그런데 무슨 일로? 약속은 지켜야죠. 무슨 약속이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동안 소송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서 잊고 있었는데 저를 찾아와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1억을 준다고 했던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그렇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분노했기에 상가녀 가족들도 똑같이 고통스럽겠지 이런 생각으로 알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을 주겠다고 하니 저는 됐다고 하면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영 씨 아니었으면 제 아들 회사 망했을 겁니다. 거기다 재산도 다 뺏겼을 거고요. 그런데 덕분에 재산도 지킬 수 있었어요. 솔직히 위자료 얼마 받으셨어요? 그건 고통받은 시간에 비해서 합당한 액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몇 번의 거절을 하다가 결국 받게 되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두 사람 법으로 혼내줬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를 받겠어요? 돈이라도 받아야죠. 아무리 돈이 세상에서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살아보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제 아들은 자식 없이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쪽은 딸이 있다면서요? 상간녀 시모는 원래 딸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고 첫 출근했던 날 사고로 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 그 딸이 생각이 난다고 하셨죠.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라면서 돈이라도 있어야 부모 노릇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으니 저도 가만히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했던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쪽 아니었으면 제 아들 그대로 이혼하면서 재산도 다 뺏길 뻔했어요. 마음이 여리기도 하고 바보 같은 구석이 있어서 이혼하고 돈도 없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사람 인생 살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에 비하면 1억이 결코 큰 돈이 아니라고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상간녀 시어머니를 다시 만난 적도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서 딸 키우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알바가 아닌 직장 도구에서 매달 버는 돈도 있고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 사시니 든든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딸이 있어서 전 남편과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볼 때마다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눈으로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 딸에게는 아빠였으니까요. 선물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사서 이걸로 네가 사줘. 그런데 우리 윤지가 나 보고 싶다고는 안 해?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매일 보고 싶다. 뭐 이런 말 안 해? 안 하던데? 그래. 그런 말이 듣고 싶었으면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냐. 쉬는 날 나가지 말고 집에서 놀아주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러지 그랬냐고. 애가 아빠랑 추억이랄 게 없어서 네 얘긴 꺼내지도 않아. 이날 전 남편은 급기야 눈물을 보였습니다. 내가 그 실수만 안 했으면 우리 지금쯤 행복하게 셋이 잘 살고 있었겠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그리고 찌질하게 그만 좀 울어. 내가 그거 보고 마음 약해질 거라 생각하고 쇼하는 거야 뭐야? 아니 정말 속상해서 그래. 그리고 나 벌 받나 봐. 혼자 사는 게 정말 지독하게 외롭다. 외롭긴. 너 잘하는 거 하고 살아. 그게 뭔데? 바람. 아, 이제 바람 아니구나. 자유롭게 여자 만나고 다니면 될 텐데 뭔 걱정이야? 그러자 전 남편은 잘못했다며 같이 살자는 헛소리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열받아서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엄청 아팠을 텐데도 그걸 참으며 나 때려서 네가 마음 돌린다면 얼마든지 맞을 수 있어. 그럼 한 대 더 맞을래? 이리 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 한 달 뒤에 올게. 알았지? 이런 놈과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제 발등을 찍고 싶었는데 어쩌겠어요. 그건 제 탓이죠. 이날 전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 딸 선물을 사주라며 주고 간 흰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구겨진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빠 노릇은 하고 싶은지 저는 다시는 보기 싫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거라도 하고 살라고 해야죠. 현재 저는 정말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많겠지만 그래도 저 잘해보려고요. 자신 있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